기하 교장의 거꾸로 지구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질 구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퇴적된 그런 퇴적 구조들이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변형되었을 때를 우리가 지질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질 구조 첫 번째는 습곡입니다. 습곡은 지층이 퇴적된 후에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층이 일반적으로 퇴적이 되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 횡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곡의 구조를 한번 봐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을 배사라고 말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을 향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사라는 뜻은 이게 등 배자예요. 그러니까 등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위로 솟아올라오니까 마치 등이 튀어나온 것 같이 등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향사의 향자는 향할 향자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아래를 향한다라고 해서 향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사와 향사의 중심부의 선을 딱 그으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요렇게 뭔가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때 이런 거, 요 양옆으로 가는 이 부분을 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의 중심부인 여기를 이제 습곡축이라고 하는데, 배사에 있으면 배사축, 향사에 있으면 향사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습곡의 구조의 전부예요. 그럼 이제 습곡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습곡의 종류는 이 습곡축이 얼마나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 날개가 각도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이 벌어지면 이럴 때는 우리가 정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날개가 서로 이렇게 각도가 다를 때, 그리고 딱 봐도 습곡축이 기울어졌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거를 경사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사진 정도가 너무 심할 때, 거의 완전 눕다시피 했죠? 이럴 때는 거의 누웠다고 해서 누울 와자를 써가지고 횡와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질 구조로 단층을 보겠습니다. 단층은 이름 그대로 단절된 지층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층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어떤 힘이 작용해서 지층이 끊어지면서 서로 어긋난 상태일 때 그때를 단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층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여기가 지금 단층면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도 물론 이렇게 가려져 있겠죠. 여기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층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단층인데, 단층에는 이 라인,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걸 상반, 아래에 있는 걸 하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돼요. 단층에 선을 직선으로 딱 선을 그어봤을 때 위에 닿아 있으면 상반이고요. 요 아래쪽에 닿아 있으면 하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층면의 요 방향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층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반과 하반 중에 어떤 게 위로 가 있냐, 어떤 게 아래로 가 있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지금 힘이 양옆으로 벌어진 힘이 작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력이 작용했을 때는 상반이 이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이랬을 때를 우리가 정단층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게 정단층이냐? 상반은요, 이게 지금 빗면이잖아요. 단층면이 이 빗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빗면 위에 있으면 구슬 같은 걸 놓으면 당연히 굴러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얘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단층입니다. 반대로 상반이 위로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횡압력이라고 말을 하죠.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요 단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역단층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왜 정과 역은 완전 반대의 관계잖아요. 그럼 이게 왜 역단층이냐? 원래 정상적인 거는 아래로 이렇게 상반이 떨어져야 돼요. 정단층처럼. 중력의 힘을 받으면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근데 얘는 여기서 눌러버리니까, 횡압력으로 눌러버리니까 이 상반이 슉 하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중력대로 떨어지는 거에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역단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 여기가 단층면이에요.
요 면이 지금 여기 뒤에 가려져 있지만 요 면이 단층면이겠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층이 상반이나 하반이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옆으로 스쳐가듯이 양옆으로 스쳐가듯이 이동하면은 얘를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단층의 구조 배울 때 여기를 주향이라고 한댔죠. 단층에 대해서 단층이 그 수평면과 접하는 그 라인 방향을 이제 주향이라고 말해요. 여기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주향 이동 단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운 변환 단층이에요. 해령 옆에서 보이는 그 변환 단층이 바로 주향 이동 단층의 한 종류인 겁니다. 다음 지질 구조로는 전리가 있습니다. 전리라는 것은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층리가 절단됐다. 층리가 절단됐다는 건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전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상전리라는 게 있어요. 주상전리는 말 그대로 기둥 주자예요. 기둥의 형태를 띈 전리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판상전리라는 게 있습니다. 판상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의 형태를 띈 전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둥 모양의 전리와 판 모양의 전리가 있는 거죠. 먼저 기둥 모양의 전리인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되는데 그 마그마가 순식간에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겠죠. 암석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단단한 게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깨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현무암의 화산암이잖아요. 급격하게 수축하는 그렇게 되면서 이런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기둥 모양이냐? 그것도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왜 하필 육각 기둥 모양이냐? 그것은 얘가 굳으면서 자기의 수축을 하면서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육각형 모습이에요. 사실은 부피가 최소화되는 거는 원기둥이면 제일 최소화가 되는 모양인데 얘는 단단한 암석이니까 원까지는 될 수가 없고 그나마 많이 된 게 이제 육각기둥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주상전리는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암석이 갈라진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반대. 주상전리랑 반대로 얘는 급격히 팽창해버리는 거야, 암석이. 그럼 암석이 왜 급격히 팽창하느냐? 얘는 주로 심성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암석이잖아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심성암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토지가 갑자기 풍화 침식을 당해서 날아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얘가 뭐 융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위에 있는 그 땅이 지각이 얘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누르던 게 사라진 거잖아요. 누르던 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 팽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단단한 암석이란 말이에요. 암석이 팽창을 한다? 단단한 고체가 팽창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깨지는 모양이 마치 판때기처럼 이렇게 겹쳐놓은 것 마냥 이렇게 판때기 마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상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그 화성암 우리나라 지형의 화성암 지형 배울 때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데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판상전리의 형태입니다. 자, 다음 지질 구조는 부정합입니다. 부정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내신에도 당연히 나올 거지만 수능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부정합이라는 걸 알려면 일단 정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정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곡차곡 뭔가가 쌓였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퇴적이 되면은 여기 요 첫 번째 퇴적된 친구와 요 두 번째 퇴적된 친구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연속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쌓이자마자 2번이 쌓일 거니까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경우를 우리가 정합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부정합이라는 것은 이 정합에 부자가 붙은 거예요. 아닐 부자. 즉 정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뭔가가 쌓여 있긴 한데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 서로 1번 쌓인 후에 2번이 바로 쌓인 게 아니라 1번이 쌓이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2번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뭔가 단절이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이때의 요 사이의 관계를 바로 부정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정합의 정의를 보면요. 긴 시간 간격이 있는 지층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자체를 부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합이 퇴적이 돼요. 차곡차곡 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퇴적이 될 때는 어디서 퇴적이 되냐면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됩니다. 물 속에서 퇴적이 잘 돼요. 왜냐하면 물 밖에서는 퇴적이 되고 있으면 풍화 침식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일 일이 없겠죠. 하지만 물 속에서는 풍화 침식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잘 퇴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잔잔한 물 속에서 잘 퇴적이 되겠죠. 이게 물속에서 퇴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융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융기라는 거는 요 지각이 갑자기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게 융기예요. 이렇게 해서 융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 위쪽으로. 이 융기나 침강하는 걸 조류운동이라 하죠. 조류운동에 의해서 갑자기 융기를 하게 되면은 물 밖으로 나온 순간 풍화 침식을 당해요. 그래서 다 깎여 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일단 정합이 퇴적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융기가 됐고 세 번째로 침식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식을 당해서 깎여 나가버려서 지금 여기 있던 요 초록색 라인 요게 지금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원래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요 두 번째 거 얘까지 좀 깎여 나가다 말고 이제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얘도 깎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뭔가 암석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조그만 애들은 다 깎여 나가겠지만 좀 커다란 여감 같은 애들은 깎이다 말고 여기 남아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저여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저여감이라고 지금 써있죠. 그러니까 커다란 애들은 풍화침식 다 당하지 않고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어떤 이유에선가 침강을 하게 돼요. 물속으로 다시 내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강을 하게 되면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또 다시 퇴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또 차곡차곡 뭔가가 쌓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요 퇴적층과 요 지층은 서로 연속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단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융기되고 풍화침식되고 침강된 뒤에 만난 친구니까. 이 관계가 바로 부정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합이 보일 때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정합이 나타날 때는 항상 기저여감이 함께 나타나요. 물론 어떤 문제는 기저여감을 표시를 안 해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저여감이 있으면 여기는 부정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부정합 여기 부정합 면이라고 돼 있죠. 이 부정합 면 위에 기저여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부정합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부정합이 만약에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침강은 최소한 n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정합 하나 생기는데 침강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합이 n개가 보이면 침강도 n회가 있어야죠. 근데 융기는 그럼 몇 회가 있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합 한 개당 융기가 한 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융기도 n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부정합이 n개가 보일 때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부정합이 퇴적될 때는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해수면 아래에서 지금 퇴적이 된 거죠. 근데 이 부정합이 보인다는 건 해수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얘가 다시 융기한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합이 n개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침각은 n회지만 융기는 n회에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회가 더 있어야 해요. 그 부정합 n개일 때 침각은 n회, 융기는 n 플러스 1회다. 즉 예를 들어 부정합이 두 개다 그러면은 침강은 두 번 일어났고 이 지역의 융기는 세 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기는 부정합은 요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 지층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이때를 평행 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합 면을 경계로 그 아래 지층이 경사가 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여기 좀 막 굴곡이 막 이렇게 져 있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경사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사부정합은 어느 경우에 생기느냐? 일반적인 평행 부정합은 아까 우리가 봤던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의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경사 부정합일 때는 융기되는 과정에서 그냥 조류운동에 의해서 그냥 융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조산운동에 의해서 조산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힘을 받을 때 특히나 뭐 판과 판의 경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힘을 받아서 산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이게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 충돌하며 그 습곡산맥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그 습곡산맥이 생기는 그런 운동들을 조산운동이라고 말해요. 어떤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막 습곡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긴 후에 그 과정에서 융기를 하고 침식을 당하고 침강을 하고 퇴적을 당하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이 부정한 면 아래에 생기게 돼요. 이럴 때는 경사부정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부정한 면 아래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다 퇴적암이 쌓이는 관계에서 얘기를 한 건데 간혹가다 이 부정한 면 아래에 화성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화성암이나 또는 변성암 이런 것들이 부정한 면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난정압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퇴적암의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퇴적 구조가 힘을 받아서 생긴 지질 구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압이란 건 지질 구조니까 퇴적암에서 생겨야 하지만 그 아래 퇴적암이 아닌 화성암과 변성암이 나타냈을 때 그때는 어지럽다라고 해서 어지러울 난자를 쓴 난정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암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주변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그마가 관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관입은 어떤 경우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경우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어떤 지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여기 굳어서 화성암이 되는 거죠. 근데 마그마는 뜨거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퇴적암층을 변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변성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관입이에요. 중간에 뚫고 들어온 경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입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적이 될 때는 아래부터 퇴적이 되잖아요. 차곡차곡. 그래서 만약에 여기 A, X, B가 있으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A가 퇴적되고 그 뒤에 X가 퇴적되고 그 뒤에 B가 퇴적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관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나중에 X가 뚫고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관입이에요. 중간을 관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요 빨간 부분 여기가 지금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위아래가 다 이렇게 변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엔 지금 보면은 아래는 변성이 됐는데 위에는 변성이 안 된 거죠. 만약에 X가 중간에 관입해 온 거라면 위에 있는 B도 변성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변성이 안 됐어요. 그 말은 A가 먼저 있었고 X가 마그마가 그냥 밖으로 튀어나왔어. 즉 분출하고 그 후에 마그마가 굳은 뒤에 B가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관입이고요.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분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관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지층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 기존에 여기 뭐 A, B라고 해볼게요. 이 A, B에 있던 암석이 다 녹지 않고 마그마가 있으면 뜨거워서 녹을 텐데 다 녹지 않고 요 가운데 중간에서 그냥 안 녹은 상태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요 화성암 사이에 A, B의 퇴적암이 중간중간 껴있겠죠. 이런 경우는 가운데 포획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포획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획은 뭐냐? 관입이 일어날 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일부가 마그마 속에서 마그마와 함께 굳은 것, 이것을 바로 포획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 여기 화성암 속에 이렇게 포획암이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관입과 포획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획암과 이 옆에 있는 화성암을 비교하면 누가 더 오래된 애겠어요? 바로 이 포획암이 더 오래된 애인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